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검정고시 도덕 우리 총정리 시간이고요. 먼저 이론 정리를 좀 전반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풀이는 좀 몰아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 강의가 좀 튼튼하게 배어 있으면은 굉장히 수월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갖고 좀 집중력 있게 정리를 하시면은 시험 고득점 하는데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도덕을 공부하니까 도덕의 의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핵심만 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 규범을 공부하는 거고 이 안에는 도덕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법도 들어가고 기타 무슨 예절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사회 규범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뭔가 인간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데 있죠. 그렇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 중에서 우리는 도덕을 공부하는 거죠. 자, 욕구란 말이 나오죠. 욕구 쉽게 말하면 원트잖아요.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구를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욕구는 불변적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욕구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학자가 메슬로우란 분이죠. 메슬로우. 그래서 메슬로우는요. 욕구 단계설을 제시했죠. 욕구는 단계를 따라서 올라간다. 욕구 단계설 내지 욕구 위계설 같은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가장 저차원의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 이게 충족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충족이 돼야 사람이 뭔가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안전 혹은 안정의 욕구가 생기고요. 요게 이제 충족이 되면 소속,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누군가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싶은 애정의 욕구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요게 충족이 되면 존경 내지 존중의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충족이 될 경우 이제 가장 고차원의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죠. 자아실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욕구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욕구가 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위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당위.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행위죠. 마땅한 행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그죠? 옷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것처럼 인간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우리가 이제 저건 당연히 인간의 도리 아니냐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당위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도덕은 이제 당위 규범인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자, 그래요. 자, 도덕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쉽게 말하면 당위로 구성이 돼 있죠. 도리니까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죠. 왜? 도덕도 하나의 사회 규범이니까. 하지만 이제 법과 다른 거는 법은 어떤 강제 내지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지만 도덕은 그렇지 않죠. 개인의 양심에 맡겨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술된 게 있고요. 제목 옆에 이렇게 별표 치고 지금 중요하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지금 저랑은 같이 다 보고. 자, 도덕의 개인적 의미, 개인의 어떤 자율성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누가 강제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도덕을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 있죠. 책임.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도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수반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더라 이거예요. 사회적 의미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어떤 그 도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단지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폐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예절이 나오고 있죠. 예절. 자, 도덕, 예절, 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방금 도덕은 뭔가 개인의 어떤 자율에 입각한 그런 어떤 행위 규범이죠. 예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죠? 살아온 동안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다. 쉽게 말하면 이건 습관이 규범이 된 거다. 이거 습관적 규범. 자, 이거는 요거였고 어떤 자율성에 둔 규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양심에 기반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형식적인 문서, 이게 바로 이제 성문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문. 그게 이제 법전이고 형식적인 문서로 제정한 강제규범이죠. 이건.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예절을 나타내는 형식과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예절을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건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어떤 그 내면의 정신이죠. 아무리 열심히 이제 깍듯하게 인사를 해도 속으로 이제 내면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정신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예절 형식이 문화에 따라 틀리죠. 인사법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서양에서 틀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존경을 표시하는 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티켓 체크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더라. 그죠? 네티켓. 뭐 악플 뭐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 얘기. 자, 양심.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착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윤리의식이죠. 양심. 그죠? 양심. 윤리의식이에요. 착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죠. 윤리의식.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양심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것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본성하고도 이제 비슷한데요. 인간의 본성은 뒷부분에 다시 나오긴 할 겁니다만 이거 거의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착하냐 성선설로 가는 게 있고요. 그죠? 인간은 본디 나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이렇게 가는 건데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게 약간 성악설적인 거고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건 약간 성선설하고 비슷합니다. 입장이. 자, 이 부분은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양심이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다라고 가는 것과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내용이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양심이 있음으로써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이제 우리가 성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찰, 반성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의 명령을 어겼을 때 가책을 느끼며 고민하게 하더라. 마음속의 재판관이죠. 그래서 이제 인디언 문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들이 양심을 삼각형으로 갖고 태어나는데 성인이 돼가면서 하도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깎여요. 이렇게 막 깎이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하도 때가 타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세모로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동그라미로 이제 양심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쪽 다 지울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생활 속에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적 실천에 따른 희생.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희생은 그 자체로 일종의 보상이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 어떤 자기의 어떤 보람이라든가 만족 이런 게 따르죠. 된 사람, 자,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고졸 과정 공부하게 되면은 그거 3개 다 구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된 사람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인간 댐댐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댐댐이가 좋다, 혹은 댐댐이가 됐다, 이런 얘기. 된 사람.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자, 이건 이다 아니다로 판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칠판은 네모나다. 그렇잖아요. 이 칠판은 초록색이다. 가치 판단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다, 이런 거죠. 이 칠판이 초록색이라 난 좋다, 이런 건 내 생각이 담긴 거죠.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잘 구별해 주시고요. 도덕 판단 있죠. 가치 판단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 안에 어떤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얘기는 도덕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 안에서도 어떤 됨됨이 있죠.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옳고 그름. 자, 옳고 그름과 관련된 이와 같은 어떤 진술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건 도덕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착하다와 같은 이런 판단, 옳다, 옳지 않다,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도덕 판단에 들어가요.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에 속하지만, 그렇죠? 가치 판단이 그렇다고 모두 이게 도덕 판단인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 이건 아닌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일부가 도덕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추론 가볍게 읽어볼게요.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을 지시하는 이유 또는 근거를 대면서 그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은 도덕 판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도덕 원리. 요거는 근데 사실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나중에 문제를 봐야 더 확실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순서는 사실 판단이 나오고 이어서 도덕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렇게 간다고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덕적 추론 과정 나오고 있죠.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덕 원리, 이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예요. 보편적 원리가 제시되는 거고, 사실 판단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얘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한 행위, 특정한 행위가 나오고, 이 원리에 비춰서 이 특정한 행위가 이게 어떻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나쁜 행동이다, 나쁘다, 혹은 잘못됐다, 이와 같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떻다라는 판단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연하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도덕적 상상력이란 말을 쓰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상상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덕적 민감성,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 이것이 진짜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틀리죠. 되게 무딘 사람들은 어떤 나쁜 상황을 보고도 그걸 나쁘게 인식을 못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덕적 토론. 어떤 예를 들면 뭐 도덕적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뭐 안락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무슨 뭐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도덕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인간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토론을 할 때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다. 이런 것이 도덕적 토론이죠. 그런 얘기. 자, 도덕적 토론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그 중요하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좀 잠깐 볼게요. 토론의 목적과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제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 주장이 옳다면 적극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도덕적 견해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비판적 사고가 나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하고 부정적 사고하고는 좀 다른 거죠. 부정적인 건 좀 뭐든지 안 좋게 보는 거고, 비판적인 것은 옳고 그름 내지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져보려는 거죠. 그죠? 자,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제시된 근거가 이게 과연 믿을만한 건지 아니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비판적 사고의 방법은 먼저 사실 판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냐 이런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도덕적 원리를 검토하는 이 단계에서는요. 도덕의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검토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도덕적 성찰이 있죠. 성찰이 말이 어려우면은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반성적인 태도입니다. 반성적 태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기본 강의를 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 스피드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덕적 성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며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 말이 길죠? 결론은 이거예요. 반성적 태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셔도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핵심을 봤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성찰의 방법 보도록 할게요. 성찰의 방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고 돌이켜보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표현하죠. 경을 실천합니다. 경.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경건한 마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경건한 마음 이런 말. 마음을 경건하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되짚어보고 하면서 이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옳은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 이런 얘기. 자,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이 침입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생활 자세다 이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불교는 참선이죠. 자, 이거는 뭐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참선. 그래서 뭔가 참선 내지 어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들 나오면은 불교로 접근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방법, 일기를 쓰고 좌우명을 갖고 명상을 하고 이런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사고 능력과 실천 의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예를 들면 뭐 연장 어떤 그 몸이 안 좋으신 분이 뭐 물건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그거는 사고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실천 의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지식, 이성적인 거고, 자, 실천 의지는 행동적인 부분이죠. 자, 이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안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뻘쭘하니까 어떤 행동을 못하죠.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덕적 실천 동기가 중요한 이유, 그렇죠. 도덕적 사고를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가 아무리 뭐가 옳고 그름인지 알아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헛똑똑이란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그것을 활용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려면. 자, 그 정도고. 자, 신념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정도만 체크할게요. 신념.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신념. 많이 쓰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1단원이 정리가 된 거고요.
이 단원도 이제 핵심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뭐 정말 간단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 해서 문제는 좀 건너뛰고요. 이론부터 좀 정리를 쫙 할게요. 자, 가정이 나오고 있죠.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면서 혈연, 그러니까 이제 핏줄로 연결돼 있죠. 자기 성장이 기반이고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그리고 이제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1차적 혹은 원초적인 사회화 기관이 바로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어떤 학습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가정의 기능은 도덕적 생활을 위한 출발점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를 배운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죠. 정서적인 안정,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습관 뭐 이런 것들. 민주시민이 되는 길을 알게 되죠. 자, 가정생활이 많이 변화됐죠.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통사회는 이렇게 뭔가 대가족이었잖아요. 우리가 농경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대가족 혹은 확대가족. 그래서 지금은 도시생활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핵가족으로 전환이 됐죠. 그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식들이 방치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가정 파괴 같은 것들. 그래서 전통 사회에는 지금 장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둘의 장점. 그렇죠? 여기는 뭐 지혜,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핵가족은 보다 좀 민주화됐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 형제와 자매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자,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 이거는 그냥 자, 우리 한 큐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부분은. 지금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나오고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죠. 자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부모와 지금 자녀 간의 도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애.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가는 게 자애죠. 자애. 조건 없는 숭고한 사람. 하지만 자녀를 꾸짖거나 매를 들기도 하는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뻔한 내용을 왜 읽었을까요? 시험 좀 많이 나와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애는. 자, 효도는 뭡니까? 이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는 우애. 그 다음에 만약에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정이죠. 우정. 이렇게는. 모르신 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됐죠. 부모님이 조건 없이 베푸는 거 자애, 자녀들이 부모를 받드는 거 효도, 자식 간의 우애, 그러니까 이제 나와 예를 들면 나라면 친구와의 관계는 우정이죠. 자, 효도 나오고 있고요. 우애 나오고 있죠. 우애, 형제 자매 간의 도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인 공경, 노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 구조가 도시화되고 산업화와 핵가족화, 방금 얘기했던 핵가족화. 부모님을 이제 모시지 않고, 그렇죠? 독립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고령화에 따른 체력 저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료기술은 발달했죠.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연령은 되게 많이 증가된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지금 없는 일자리 부족. 이런 것들도 이제 노인 문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정. 우정은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우정이니까. 마지막에 중요 부분. 친구관계의 중요성. 그렇죠? 좋은 친구는 인생의 보배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인격을 수련하는 좋은 공부가 되고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 정도. 친구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죠. 왕따 문제 뭐 이런 것들 사회 문제 되고 있고. 자, 올바른 친구 관계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제 아무나 친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로 어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이제 정서적인 유대를 안 하는데 현대 이제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게 힘들죠. 하도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변화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웃 사촌 체크합니다. 비록 남이라고 하더라도 이웃 간에 왕래하여 정을 나누다 보면 가까운 친척 못지않은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웃 배려하기. 그래서 이제 어떤 소음 문제, 쓰레기 몰래 버리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봉사활동에서 봉사활동의 의미와 특성 체크합니다.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타인을 위한 거여야 돼요. 그 다음에 보수를 바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거. 사이버 공간에서 뭘 체크하시냐면요. 중요 부분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이버 공간의 특징, 익명성. 익명성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죠. 익명성,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사생활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 문제 되잖아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기술에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만 사생활이 침해되는 게 아니라 뭐 CCTV나 이런 것들, 몰카, 뭐 도청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폐단이죠. 이런 것들. 사생활 보호하는 방법. 개인정보에 당연히 암호 걸어 놓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몰래 도용하면 안 되겠죠. 남의 어떤 신상을 해킹한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못하면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거예요. 재판받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네티켓은 우리가 본 거죠. 예절, 인터넷상의 예절. 타인 존중하고 자기 존중은 여기서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렇게 보시고 2단원까지 지금 스피드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2단원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좀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새로운 단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